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08년 12월 14일 시행되었던 제5회 6시그마 자격인증시험 그린벨트 부분 1차 필기시험 2교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6시그마는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활동, 즉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과거 여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점이다.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다른 단계에서 진행이 필요한 것을 고르시오. 자, 6시그마의 로드맵이라고 하면 DMAIC 로드맵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수준에서도 DMAIC 그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내용들 중에서 다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인재를 이용한 최적 대안 도출. 자, 분석 단계에서 선정된 핵심 인재를 가지고 우리가 개선 단계에서 개선안을 도출해서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인자의 영향력 평가. 자, 이게 바로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X인자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분석 단계에서 수행되는 그런 활동이고요.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변수 간의 관련성 검토.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정성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 분석 또는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프 분석은 바로 분석 단계에서 수행할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3번도 분석 단계의 활동 내용이고요. 다음 4번,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계획 수립. 자,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수집 계획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식스시그마 DMAIC 단계 중에서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1번은 개선 단계의 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분석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분석 계획 수립은 가설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석을 시행하는지 가설지향적인 그런 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무엇을 알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방금 언급한 것처럼 분석 계획 수립에서 가설지향적인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고 또 적절한 분석 기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알고 싶은 것을 올바로 알기 위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데이터 수집의 형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데이터에 적합한 분석 도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석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정하고 나서 알고 싶은 내용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분석 방법이 먼저 선정이 되고요. 그 후에 우리가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강남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전수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 단위의 집단을 추출 단위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이 조사의 모집단이라고 하면 서울시 고등학교 여학생이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강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표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전체를 뽑아서 추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본 추출 방법을 집납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작업 중인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의 효과를 파악하려고 한다. 다음 중 여러 변수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려고 할 경우 사용할 도구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이러한 기법이 많이 활용되는 그래프가 바로 멀티베리 차트인데요. 우리가 실험계획법을 활용할 때 주로 많이 멀티베리 차트를 씁니다. 실험계획법을 본다라고 하면 특성치 Y에 여러 X인자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우리가 멀티베리 차트 등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멀티베리 차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조선 맥주 주식회사에서는 맥주를 주입하는 기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기존의 설비와 새로이 도입된 설비의 맥주 주입량의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용할 기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어떠한 맥주의 주입량의 차이를 본다라는 건 일단 특성치 Y는 맥주의 주입량이 되겠죠. 이 데이터는 당연히 연속형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 전에 맥주의 주입량과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후에 맥주의 주입량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연속형 데이터의 두 집단의 평균차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 집단의 정규성 검정이 필요하겠고요. 정규성 검정 후에 두 개의 집단이 같은 분산을 갖고 있는지 등분산 검정을 수행한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표본 T 검정을 통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합니다. 근데 상단 분석 같은 경우는 연속형 데이터를 통한 분석 방법이긴 하지만 X와 Y의 어떠한 종속과 그리고 독립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상관 분석입니다. 근데 맥주의 주입량의 새로운 기계 도입 전과 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독립적인 그런 관계에서의 집단이지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분석 방법은 상관 분석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데이터를 구분하면 연속형과 이산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이산형 데이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셀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구의 소모 전력은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고요. 철의 인장 강도도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핸드폰의 중량도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고요. 전화기의 외관 결점수, 결점이 몇 개인지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3개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다음은 작업자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된 그래프이다. 제품의 규격은 50 이하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상자 그림입니다. 상자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상자 형태를 띄고서 꼬리를 그리고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자 그림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전반적인 집단의 분포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단별로 상자 그림을 그리면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상자 그림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격이 50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상자의 가운데 부분을 중위수 Q2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중앙값이 되겠고요. 이 밑에 부분은 Q1, 제1 4분위수, 데이터의 25% 지점. Q2는 당연히 데이터의 50%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떠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우리가 Q3라고 해서 제3, 4분위수, 데이터의 75%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모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입된 데이터의 집단의 산포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3에서 Q1의 차이, 여기를 우리가 4분위수 범위 IQ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QR이 작으면 작을수록 집단의 산포가 작겠죠. 그 다음에 이쪽 우리가 수염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의 부분을 최대값, 그리고 여기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Q1에서 IQR의 1
1.5배 해준 걸 빼준 곳이 이 최소값의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의 범위는 Q3, 제3, 4분위에서 1.5배 한 IQR을 더해주는 게 이쪽 최대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나 아래에 별표를 통해서 이상값으로 표현하는 게 상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면 첫 번째, 3번 작업자의 산포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3번의 상자, 그 사각형 박스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3번이 그 산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작업자의 품질 특성 중앙값이 1번 작업자의 중앙값보다 크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자의 가운데 선이 중앙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작업자의 중앙값은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업자의 중앙값은 한 28, 6, 7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작업자의 품질 특성의 중앙값이 1번 작업자의 중앙값보다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게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답이 되겠고요. 3번 IQR은 3번 작업자의 그림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크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4번 모든 작업자가 이상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 1, 2, 3 각각의 작업자에서 어떤 이런 상자 그림에서 이렇게 별표가 표시된 부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하나로 통신에서는 인터넷 가입자의 이용 시간에 대한 평균 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 글을 읽고 A, B의 올바른 것을 채우시오. 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 알려져 있을 경우 우리는 주로 Z분포, 그렇죠?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T분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Z, A에는 Z, B에는 T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히스토그램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계략적인 분포를 살펴보아 데이터의 중심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히스토그램을 많이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우리가 주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빼준 게 전체 데이터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의 최소값이 뭐 5였고 최대값이 뭐 30이었다라는 범위가 25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계급값을 설정해 주는데, 뭐, 미니탭 같은 경우나 여타 통계 소프트웨어들은 자동적으로 이 계급값을 설정해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손으로 많이 계산한다고 하면, 이 계급값을 몇 개로 두느냐를 따라서 그 분포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급을 5개로 잡는다라고 하면, 25에서 5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5개의 계급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에서부터 10까지 몇 개의 그 데이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3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 사이, 그 다음에 뭐 15에서 20 사이, 20에서 25 사이, 25에서 30 사이. 이렇게 계급 구간을 나눠서 이 계급 구간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계략적인 분포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포를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군내 변동과 군간 변동 중 변동의 큰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는 군내 변동과 군간 변동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같이 군간 변동과 군내 변동의 어떠한 변동의 큰 성분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규격을 이용해서 공정 능력에 대한 계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규격을 여기다 잡았다라고 하면 전체 뭐 벗어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히스토그램에다가 규격을 그려 넣으면 계략적으로 공정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보기는 6시그마 프로젝트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활동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잠재인자 선정은 우리가 6시그마 DMARC 그 로드맵 중에서 매저 단계, 측정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개선안의 우선순위. 일단 개선안에 대한 부분들은 임프루브 단계에서, 그쵸, 활용이 되고요. 데이터 수집도 분석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인자 수출도 분석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데, 자, 일단은, 매저 단계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잠재 인자 선정, 그러니까 가가 가장 먼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인자의 영향도를 평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핵심 인자를 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핵심 인자를 갖고 개선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개선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 나, 마, 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산 분석은 데이터가 정규성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분산 분석을 하는 이유는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볼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 수행하는 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속형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했을 때는 정규성 검정을 먼저 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표본에 대한 등분산을 검증하는 경우 유용하다. 자, 분산 분석은 등분산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분산 분석은 F 검정 통계량을 이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보면 맨 끝에 P-밸류가 나오고요. 그 전에 F 검정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F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게 맞고요. 다음 4번. 분산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되는 집단의 데이터 수가 동일하여야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집단의 데이터의 크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꼭 같지 않더라도 평균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성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5번. 특성치의 산포를 제곱합으로 나타내고 군내 변동량과 군감 변동량으로 이용한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그려보면 총 변동을 SST라고 놓고요. 군내 변동을 우리가 SSE, 그리고 군감 변동을 SSR로 놓고서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작성해서 분산 분석표에 맞게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인자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핵심 인자를 선정하는 분석 기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멀티베리 차트는 그래프 분석 방법이죠. 그 다음에 T검정은 통계적 가설 검정 방법이고요. 비율 검정도 통계적 가설 검정 방법입니다. 관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되긴 하지만 어떤 핵심 인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치 Y나 아니면 원인 변수 X에 대한 그 형태,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인자 선정에는 활용되기 어려운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수의 집합이며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러한 가공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래프 분석의 절차이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우리가 그 그래프 분석을 하기 위한 수행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항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데이터 수집, 분류 항목 결정, 데이터 정리, 그래프 작성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 항목을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적절한 그래프 방법으로, 그래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행될 사항은 바로 분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비교 대상이 되는 그룹 간의 산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기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현재 그룹 간의 산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T검정 같은 경우에는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 활용되고요. 분산 검정도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볼 때 활용되고요. 정규성 검정은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룹 간의 산포의 차이, 주로 이제 등분산 검정을 할 때 우리가 바로 F 검정을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가설 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설명한 것이다. 제1종 오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1종 오류는 바로 그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우리가 1종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로 생산자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기무가설이 참이나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제1종 오류에 대한 설명이 맞죠. 다음 두 번째, 대립가설이 참이나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는 제2종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본의 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오류, 이거는 뭐 오차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립가설에 대한, 2종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대관령 목장에서는 사료 성분에 따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사와 B사의 사료 중 어느 사료가 우유 생산량에 유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10마리의 소에 대해서 A사와 B사의 사료를 먹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30일 동안의 우유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용할 기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A사와 B사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따라서 젖소의 우유 생산량의 차이를 보고 싶으니까 평균 차이 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A 사료를 먹은 집단과 B 사료를 먹은 집단의 그 차이를 검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동일한 10마리를 갖고서 10마리가 처음에는 A 사료를 먹고 향후에 B 사료를 먹고서 각각의 10마리의 소는 동일한 집단이고, 그거에 따른 각각의 집단 간 차이를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동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3개 라인별로 성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각각 10개의 샘플을 채취해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자, 일단 성분의 차이, 3개의 집단,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집단에서의 어떤 평균 차이겠죠. 이렇게 보면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전화 주문과 인터넷 주문의 경우에 있어서 업무 처리 리드 타임에 산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 2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 표본 T 검정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 처리 타임의 평균 차이가 아니고 산포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표본 분산 또는 등분산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계 환자 20명에게 특정 치료법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맥박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렇죠. 어떠한 하나의 집단의
어떠한 그 처리에 대한 적용 전후를 검증할 때 우리가 그 대응표본 t-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피자집에서 새로운 배합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제품에 비해 판매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표본 T 검정을 했다. 자, 보면 피자집에서 배합 기술을 본 것은 지금 새롭게 그냥 본 거지 기존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표본 T 검정을 통해서 기존의 어떠한 값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에 4번 1표본 T 검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중 아래 분석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분석 결과는 미니탭에서 회기 분석을 실시 후에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일단 회기 방정식, 추정된 회기 방정식에 대한 그 가설을 설정해 보면 기무 가설은 회기 방정식은 0이다. 우리가 기무 가설은 항상 0가설이라고 주니까요. 추정된 회기 방정식은 0이다라는 것과 대립 가설은 회기 방정식은 0이 아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산 분석을 통해서 추정된 회기 방정식의 통계적 그 유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P값이 0.000으로 알파 0.05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추정된 회기 방정식이 0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추정된 회기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해진 이 회기 방정식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하나의 종속 변수와 하나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그렇죠? 종속 변수 MPG와 그 다음에 그 독립 변수 홀스 P라는 그러니까 홀스 파워 마력일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홀스 파워 마력이 1 정도 증가하면 이게 1 정도 증가하면 MPG는 0.3057 홀스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말하는 거죠. 0.3057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고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이 2번이 되겠고요. 두 변수 간의 수학적 모델식을 이용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계 분석은 어떠한 그 추정 방정식을 통해서 수학적 모델식을 추정하는 게 회계 방정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든 내용이고요. 4번, 추가적으로 잔차 분석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분석을 수행한 후에 잔차 분석을 해가지고 추정된 회계 방정식의 그 신뢰성 여부를 잔차 분석을 통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다음 중 고객 접촉 횟수별로 영업 직원을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간 만기 시 재유치율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분산 분석을 실행한 경우 그 해석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중하 3개의 집단 간의 어떤 차이를 검증할 때 우리가 당연히 분산 분석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면 각 그룹의 만기 재유치율에 대한 분산은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바로 각 집단이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 검증을 통해서 각각의 집단의 등분산을 만족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각 집단의 만기 재유치율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검증 가능하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 군내 평균 분산과 군간 평균 분산의 비율을 검증한다. 이게 아니죠. 군간 변동과 군내 변동의 어떠한 비율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각 3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틀린 내용이고요. 4번 P 밸류가 0.0023으로 나와 알파가 0.05일 때 3개 그룹 간 재유치율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때 기무가설은 세 개의 집단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른 집단이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세 개의 집단은 같다라는 기무가설을 설정하는데 지금 P값이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집단의 세 개의 그룹 간의 재유출의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립가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5번. 이 표본 T 검정에 여러 조합으로 검정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분산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다중 비교라고 해서 각각의 집단별로 그럼 도대체 차이가 어디에 어느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 다중 비교라는 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다중 비교 바로 이 표본 T 검정의 여러 조합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 모델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잔차를 검토한다. 다음 중 잔차에 대한 기본 과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제가 아까 18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분석을 하고 나오면 추가적으로 잔차 분석을 통해서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성을 검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잔차가 가져야 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잔차의 평균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잔차의 성질 중에 하나가 평균이 0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의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차의 표준 편차는 1이 아니고 시그마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잔차는 정규 분포이어야 된다. 그렇죠. 잔차의 성질 중에 하나가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는 특정한 패턴의 모양이나 추세를 가지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잔차의 표준 편차는 1이 되어야 한다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다음은 세 개 집단에 대해서 평균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해석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ADH1, ADH2, ADH3라는 세 개의 집단의 평균차 검정을 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무가설은 ADH1, ADH2, ADH3는 같다가 기무가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어느 하나라도 다른 집단이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P값이 0.013으로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기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품질 특성 평균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가설은 ADH 각각의 집단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같다는 얘기니까 기무가설 맞고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 95% 하에서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결론을 내리며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신뢰 수준 95%라는 얘기는 유의 수준 알파가 0.05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P값이 0.013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맞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대립가설은 ADH1과 ADH2, 그 다음에 ADH3 각각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라가 아니고 각각 지금 현재 3번의 보기는 세 개가 다 다르다는 얘기고 분산 분석에서의 대립가설은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유의 수준 1%에서 설비 간의 품질 특성 평균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자, 유의 수준이 1%란 얘기는 알파가 0.01이라는 얘기인데 0.013은 0.01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고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수학 시험 성적의 95% 신뢰 구간이 90에서 95로 계산되었을 때 통계적인 의미는 표본 평균이 90에서 9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임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신뢰 수준의 의미는 신뢰 구간 안에 지금 현재 추정된 아니면 계산된 평균이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긴 하지만 표본 평균이 90에서 95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이 90에서 95 신뢰 수준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신뢰 구간의 추정은 데이터의 개수에 민감하다. 우리가 표본의 키가 크면 클수록 아니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신뢰 수준의 값이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신뢰 구간이 다르게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NE 다이어그램은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를 표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우리가 CNE 다이어그램, 퓨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성 요인도를 말합니다. 특성 요인도, 어골도라고 해서 이렇게 생선 가시 모양으로 생긴 건데 생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특성치 Y를 놓고요. 그 다음에 가시 부분에 X들을 도출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게 CNE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모 분산의 신뢰구간 추정시는 정규 분포의 제곱인 카이 제곱 통계량을 기초한다. 그렇죠. 우리가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계산할 때 보면 평균에서 그다음 제곱한 값을 우리가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규 분포를 보지만 평균의 제곱한 카이 제곱 분포를 통해서 분산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다음 중 파일럿을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는 개선 단계에서 개선안이 도출된 후에 우리가 개선안의 최적 조건을 확인한 후 현재 선정된 개선안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선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데 현재 선정된 개선안을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어느 일부분에만 개선안을 적용시켜서 개선안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로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파일럿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면 첫 번째, 개선안이 적용된 프로세스의 실제 공정 능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현재 아직은 프로세스가 정확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 능력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선안을 적용하는 최적 방안을 찾기 위해 그렇죠. 지금 현재 개선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개선안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선안을 적용하는데 경험을 쌓기 위해 맞는 얘기고요. 다음 4번, 확대 적용 시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5번, 개선안 적용 시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렇죠. 개선안 적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 중 ECRS와 결합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기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ECRS는 스캠프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어떤 기준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제거,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재배열, 그 다음에 단순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ECRS라는 기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ECRS하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OW1H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OW1H,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을 왜 냈느냐, 그것을 언제 적용시킬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가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OW1H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에서 27번. 다음은 한국유리주식회사에서 실행한 실험계획법이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번. 자, 일단 그 실험계획법을 보면 지금 평활유리 특성치 Y가 되겠고요. 이 특성치 Y에 영향을 미치는 A, B, C, D 4개의 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인자를 보니까 두 개의 수준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요인 실험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2수준 4요인, 그래서 총 16번의 실험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개의 인자에 대해서 총 16번의 실험을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실험 계획은 완전 요인 배치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 위의 실험 배열을 보고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의 실험은 풀 팩토리얼 디자인, 바로 완전 요인 실험 설계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6번. 다음은 위와 같은 실험 구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러한 완전 요인 실험 설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자 조합에 대해서 교호작용을 분리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2차수 교호작용을 분석하거나 3차수, 2차수가 결합된다. 위의 실험은 해상도 오이다. 이런 부분들은 일부 실시법이나 부분 배치법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모든 교호작용의 분리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완전 요인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위의 실험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아래의 해석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위의 분산 분석은 모델식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최종 결과이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분산 분석표를 보면 메인 이펙트, 그러니까 주요가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그 다음에 교호작용, 2차 교호작용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도출된 효과들에 대해서 각각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면 이러한 2차 교호작용들이 유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P값이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형에서 빼보면서 다시 최적의 모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분석 결과는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없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유의하지 않은 그런 교호작용이나 인자들을 빼가면서 최종 모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올바르지 못한 내용이고요. 2번. 유의하지 않은 교호작용은 오창에 풀링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모형에서 뺀다라는 얘기는 바로 풀링시킨다는 얘기고요. 다음 3번. 본 분석 결과로 볼 때 2차수 교호작용이 유의하다. 그렇죠. 지금 일단 분산 분석표로 봤을 때는 2차 교호작용이 유의하긴 합니다. 그렇죠.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인자의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각각의 인자의 이 계수값을 통해서, 효과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각 인자가 특성치 Y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단계의 실험계획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실험계획법을 위해서는 핵심 인자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 그쵸?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선정된 핵심 인자를 갖고서 그 핵심 인자에 대한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실험계획법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공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자별 수준을 실험 목적에 맞게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공정의 특성치에 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특성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별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근데 인자의 수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험의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절한 인자 수준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실험 계획 수립 시 실험 순서는 표준 순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표준 순서를 이용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실험을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부 영향에 대한 그런 실험 외에 외부 영향에 대한 영향을 하기 위해서는 랜덤 순서를 통해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표준 순서보다는 랜덤화된 실험 순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모델식에 대한 재현성 실험이 필요하다. 일단 실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된 모델식이 그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현성 실험을 하는 것도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실험 계획법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 후 올바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종종 한 인자의 효과는 다른 인자의 수준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어떤 하나의 인자의 효과가 다른 인자의 수준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교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답은 2번 교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기법 중 스탬퍼 응용의 예이다. 보기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뒤로 돌려도 앞으로 가는 자전거,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것,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 의사가 가정집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 자, 기존의 자전거는 앞으로 돌려야만 갔는데 뒤로 돌려도 가는 자전거. 그리고 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데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거나 또 교수가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데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재배열 또는 역발상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탬퍼에 해당하는 R, 그래서 리버스나 리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다음 중 관리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첫 번째, 관리 계획은 무엇을 관리하고 어디를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실수 방지, 자동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 항목을 줄인다. 일단은 그 관리 항목이 너무 많아 버리면 효율적인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방지책이나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서 관리 항목을 줄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되도록이면 많은 인재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선하는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대상 에 대한 수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많은 인자를 관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개선된 결과가 해당 프로세스에서 유지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은 표준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개선된 사항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새롭게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서 그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새로운 개선안을 적용시킬 때 표준화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를 수립해 주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관리 단계의 내용으로 올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관리 단계에서 실수 방지를 고려하는 이유는 관리 대상인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장치 때문이며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자,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기계와 사람 모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 방지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기계에 대한 결함도 있겠지만 사람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다음 중 통계적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입력값 S와 출력값 모두를 관리한다. 그렇죠. 공정관리, 통계적 공정관리에서는 우리가
결과, 특성치인 y하고 그 다음에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입력값, 원인인자 x 모두를 관리하게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데이터의 변동 원인은 이상 원인과 우연 원인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 모든 규격 한계선은 중심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3배 거리에 위치한다. 우리가 관리 한계선을 규정할 때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3시그마를 많이 활용했지만 6시그마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그 표준 편차의 거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표준 편차 3시그마 수준에서 관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프로세스 능력 지수 CPK와 수행성과 지수 PPK를 계산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 능력 지수, 단기적 공정 능력 지수 CPK 그리고 장기적 공정 능력 지수 PPK를 계산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공정 관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관리도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에 설명 중 관리도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프로세스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을 발견한다. 그렇죠. 우리가 관리도를 그리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원인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관리 한계선 밖으로 어떤 원인이 관리 한계선 밖으로 현재 상태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상 원인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관리도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공정 제품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서 공정의 변화 상태를 감지한다. 자, 관리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완제품에 대한 완전 공정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건 우리가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의 용도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고요. 3번, 공정의 산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관리도를 그리면 평균 관리도도 있고 범위 관리도도 있고 표준 편차 관리도도 있듯이 우리가 산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계량형 관리도뿐 아니라 계수형 관리도도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계량형 데이터의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X바R이나 X바S 관리도를 많이 활용하고요. 계수형 관리도인 경우에는 분량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P나 MP 관리도, 그 다음에 결점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U나 C 관리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다음은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활동을 열거한 것이다. 순서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개선안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우리가 6시그마 DMARC 단계에서 R 단계에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Y의 정의는 메저 단계의 운영적 정의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인자를 도출하는 부분은 우리가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잠재 원인을 도출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화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 컨트롤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최적화를 위한 실험은 임프로브 단계, 개선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최적화를 위한 실험하고 개선안의 결과 검증, 최적화를 위한 실험이 먼저 된 후에 개선안에 대한 결과를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순서가 마가 1번이 되겠고요. 순서는 나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가 2번, 그리고 마가 3번, 가가 4번, 나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은 나, 다, 마, 가, 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통계적 공정관리에 대한 내용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2개 고르시오. 첫 번째,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가 통계적 공정관리를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정의 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 내용이 맞죠. 다음 2번, 프로세스에 이상 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6시그마 프로젝트로 즉시 개선한다. 자, 일단 통계적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현재 공정에서 어떤 이상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이상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고요. 즉시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즉시 개선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꼭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과제 선정 단계에서 과제의 그 영향도에 따라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퀵인 과제, 즉 실천 과제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론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설정하듯이 이상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개선하는 것은 맞지만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변환해서 개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답이고요. 3번 관리도에는 평균이 아닌 중앙값 관리도도 있다.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4번 공정능력 분석, MSI, 측정 시스템 분석을 얘기합니다. 등에서도 관리도를 활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정력 분석이나 특히 측정 시스템 분석을 미니탭에서 분석하면 X바 관리도하고 R 관리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관리 한계선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공정능력을 향상시킨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공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현재 관리도 한계선을 벗어난 데이터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관리 한계선을 조정하면 공정이 개선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1차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야지 관리 한계선을 변경한다고 해서 공정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에서 37번.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모터 생산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M2008의 특성 중 토크 특성은 ABC 세 종류 부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검토 일환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토크라는 특성치가 있는데 각각의 ABC 세 개 종류의 부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50이라는 집단으로 토크를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60이라는 집단 토크를 두 개의 집단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C는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B는 연속형 데이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6번. A인자가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통계적 기법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다음 중 사용할 기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부품 중에서 50이라는 그 집단의 토크 값과 60이라는 집단의 토크 값, 두 개의 집단의 그 토크 값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올바른 게 바로 2표본 T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37번. B인자가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기법을 고르시오. 자, 일단 B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형 데이터로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토크도 연속형 데이터인데, 일단 토크는 특성치 Y죠.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Y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현재 B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 변수 X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연속형 변수와 종속 변수, 연속형 변수와 또 하나의 연속형 데이터의 독립 변수의 어떠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관 분석을 통해서는 X와 Y의 관계가 어느 관계를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회귀 분석은 X와 Y의 어떠한 모형식을 추정하는 데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답은 2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에서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36에서 37 문제에 대한 ABC 3개의 인자가 모두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검정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ABC 3개의 인자를 이용해서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 아까 그 위에서 보신 먼저 보셨던 ABC 3개의 인자가 일단 토크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수준으로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8번
다음 중 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 효과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보기에서는 A하고 B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A, B의 주 효과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일단 A는 낮은 수준은 40이고 높은 수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인재의 어떤 주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성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단 높은 수준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높은 수준 20, 그 다음에 40, 그리고 30, 그리고 50. 요거를 다 더해주면 값은 1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으로 더해주면 40일 때니까 10, 그 다음에 40대 30, 그리고 20, 그 다음에 40.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을 빼주고 이거를 4로 나눠주면 주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주효과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주효과도 같이 구해주면 B는 낮은 수준은 15, 높은 수준은 25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높은 수준일 때를 먼저 보면 30, 그 다음에 40, 40, 50.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16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일 때를 보면 10, 20, 20, 30.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8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고 40으로 나눠주면 값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이 되겠죠? 40이 아니고 4로 나눠주고, 그래서 값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주효과는 10이 되고, B의 주효과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다음 중 B인자와 C인자에 대한 교호작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아까 지금 계산했었는데 B인자인 경우에 이제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이렇게 됐고요. C인자인 경우에는 낮은 수준 20이니까 마이너스, 높은 수준 40이니까 플러스로 일단 정해줍니다. 자, 그럼 교호작용은 B인자와 C인자가 함께 Y의 영향, 특성치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인자를 곱했을 때 플러스인 거, 또 곱했을 때 마이너스인 걸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자가 일단 곱했을 때 플러스인 거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10, 20, 40, 50. 그래서 다 더해주면 값은 12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로 보면 요렇게가 마이너스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30, 40, 20, 30 다 더해주면 값은 120이 되겠죠. 이걸 빼주고 똑같이 4로 나눠주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교호작용 그래프를 그린다면 평행한 두 직선이 되겠다. 지금 현재 교호작용이 0으로 나왔기 때문에 B인자하고 C인자의 교호작용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평행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끝으로 40번. 정확한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측정 시간이 장시간이어서 매일 한 개씩만 측정이 가능하다. 관리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관리도가 가장 올바른지 고르시오. 자, 일단 토크의 특성치가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속형 관리도를 적용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거겠고요. 일단 연소평 관리도라고 하면 X바 R 관리도와 IMR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U 관리도나 P 관리도는 이산형 관리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하루에 한 개씩밖에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적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IMR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회 6시그마 자격인증시험 그린벨트 부분의 1차 필기시험 제2교시의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